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께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비행기 사고 1시간 전, 저는 짐을 챙겨 비행기 티켓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시댁 식구 8명이 시어머니 박 여사의 40억 원 상속을 축하하며 파티를 벌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 탑승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가방 안을 더듬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옷팔찌를 챙기지 않은 겁니다. 그 옷팔찌는 엄마가 임종 직전에 제 손에 쥐어주시며 가보라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평안을 지켜줄 거라고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방으로 가는 거라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어 집에 두고 온 것이었죠. 저는 탑승권을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팔찌는 제게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몸을 돌려 발권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직원분께 사정사정해서 겨우 가장 빠른 귀경 항공편으로 티켓을 변경했습니다. 거의 1시간을 씨름한 끝에야 겨우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도 저는 팔찌를 잃어버리지 않고 빨리 반응한 제 자신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출장이야. 나중에 회사의 사정에서 휴가를 내더라도 우선 팔찌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착륙한 후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곧장 달렸습니다.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3층까지 올라가는데 계단 입구에서부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명절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을까 의아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 시댁은 저에게 늘 차가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에게 과분하다며 늘 탐탁지 않아 하셨고 평소에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주신 적이 드물었습니다.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은 채 집문 앞까지 갔는데 열쇠를 꺼내기도 전에 안에서 왁자지껄한 말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발장 너머로 숫자를 세어보니 적어도 7, 8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딱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 시아버지 민준 씨의 형님 부부 3쌍, 그리고 결혼 안 한 조카들까지 합치면 딱 8명이었죠. 자, 모두 잠들어. 우리 오늘 미리 축하하자고. 평소에는 표독스럽고 날카롭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오늘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려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축하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게 뭐 축하할 일이라고 벌써부터 그러세요? 일이 확실해지면 그때 마셔도 늦지 않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민준 씨의 큰형, 아주버님 민수였습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내가 보기엔 확실해. 박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확신에 찼습니다.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걔가 오늘 탄 그 비행기. 내가 미리 알아봤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사고 날 확률이 아주 높다더라. 걔만 없어지면 그 돈은 다 우리 거 아니겠니? 돈이라뇨? 무슨 돈이요? 결혼 안 한 조카 녀석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내 숙모 수중에 있는 40억 말이다.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었고 저는 문틈에 귀를 바짝 대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걔네 엄마가 얼마 전에 죽으면서 유산을 엄청나게 남겼어. 무려 40억 원이야. 원래는 그 돈이 걔네 엄마가 남긴 거라 우리가 손대기 좀 그랬는데 이제 잘 됐지 뭐냐. 걔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돈은 다 민준이 거가 되는 거야. 그때 되면 우리 식구들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정말요. 40억이나요.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들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진짜지.
내가 민준이한테 벌써 물어봤어. 그 돈 이미 민준이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걔만 없어지면 내가 민준이랑 공증 사무실 가서 그 돈 찾아서 너희 삼형제한테 10억씩 나눠주고 나머지 10억은 애들 결혼 자금으로 쓸 거야. 우리 집안 이제 드디어 기펴고 사는 거라고. 박 여사가 득의양양하게 웃어 젖혔습니다. 역시 어머니 생각은 못 따라가겠네요. 맞아요. 그 여자 평소에 얼마나 도도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이제야 그 돈을 손에 넣게 생겼네요. 건배, 우리 돈 빨리 받기를 기원하며 집안에서는 환호성과 건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소리가 순식간에 뚝 끊겼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입을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0억 원은 엄마가 평생 모은 적금과 부동산을 처분해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임종 전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 돈은 저의 마지막 보루이니 꼭 제가 직접 관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고요. 저는 앞으로 민준 씨와 잘 살아보려고 이 돈으로 집안 살림에도 좀 보탬이 될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마음을 다해 대했던 시댁 식구들이 제 죽음을 바라며 그 돈을 삼킬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솟구치는 눈물과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캐리어를 들어 올리고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빌라 입구까지 걸어 나와서야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저에게 보였던 그 냉담함과 트집들이 전부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작부터 엄마가 남긴 유산을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사고를 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오팔찌를 잊지 않았더라면, 비행기 표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운명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훅 불어오자 몸이 으스스 떨렸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고 화만 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빌라 입구에 찬바람이 목덜미로 파고들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방금 전 집안에서 들리던 그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윙윙거리는 파리떼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얼른 빌라 단지 안쪽의 으슥한 화단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나중에 제가 입만 열어봤자 저들이 오히려 저를 모함한다고 달려들게 뻔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무음 모드로 바꾼 뒤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캐리어를 들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계단 그림자를 따라 다시 3층 집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까 캐리어가 떨어지는 소리에 집안 사람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문틈에 귀를 대자마자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약간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누구야? 옆집 사람인가? 에이, 몰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얘기나 계속하자고. 근데 아까 그 소리 좀 섬뜩하지 않았어요? 혹시 형수님 아니에요? 둘째 형님 민철의 목소리에는 약간 겁에 질린 기색이 있었습니다. 뭐가? 걔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령 걔가 비행기를 안 탔으면 또 어쩔 건데? 걔가 살아있으면 돈 받기가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상관없어. 계집애 하나가 뭘 어쩌겠어? 나중에 내가 민준이 시켜서 기회 봐서 걔 통장이랑 신분증 빼돌리라고 하면 돼. 그때 되면 돈은 여전히 우리 차지야. 역시 어머니는 고수시라니까.
셋째 형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부터 걔 꼴 보기 싫었어요. 맨날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돈은 그렇게 많이 쥐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콩고물 하나 안 주잖아요. 지난번에 애 학원비 때문에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치사하게. 걱정 마라. 걔 없어지면 걔 돈, 걔 옷, 걔 폐물까지 전부 우리 거야. 그때 되면 너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쓰고 싶은 거 다 써. 집안은 다시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제 물건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제 통장을 어떻게 빼돌릴지, 심지어 돈을 받으면 얼마나 큰 아파트를 사고 어떤 차를 뽑을지 계획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녹음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사람 탈을 쓴 늑대들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한 3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갔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발 벗고 나서서 간병하고 병원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라니요. 녹음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집안의 화제가 제 재산을 나누는 것에서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걔는 그래도 제 아내인데. 아내가 40억보다 중요해? 박 여사가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너 바보냐? 이 40억만 있으면 우리 집안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때 되면 어떤 여자를 못 만나겠니? 걔보다 젊고 예쁜 애들 널렸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멍청하게 굴면 안 돼. 민준 씨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설득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거기까지 듣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저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적어도 가족들과 함께 제 죽음을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돈을 가져다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더 있다가는 들킬 위험이 컸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캐리어를 들고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침착하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걸었습니다. 빌라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묻길래 잠시 생각하다가 집에서 꽤 떨어진 시내의 비즈니스 호텔 이름을 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호텔에 도착해 방을 잡고 캐리어를 한쪽 구석에 던져둔 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주소록을 뒤져 지은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은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 의리가 있고 무엇보다 머리가 차가운 친구였죠. 이런 일은 지은이와 상의해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너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친구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출장 안 갔어. 비행기표 바꿔서 돌아왔어. 근데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 걔네들 내가 죽길 바라고 있어.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40억 유산 가로채려고. 전화기 너머에 지은이가 1초 정도 침묵하더니 곧바로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응, XX 호텔이야. 안전해. 저는 호텔 이름과 방호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지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호텔 방에 꼼짝 말고 있어. 나갈 생각 말고 누구한테도 전화하지 마. 특히 강민준한테는 절대 안 돼. 내가 먹을 것 좀 사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지은이가 있으니 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퉁퉁 부은 눈을 한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울지 마. 넌 강해야 해. 그 인간들이 너한테 빚진 거 하나하나 다 받아내야지. 저는 녹음한 파일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휴대전화에 하나, 클라우드에 하나, 그리고 지은이에게도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폰을 잃어버려도 증거는 남을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은행카드, 휴대전화, 약간의 현금. 엄마가 남겨주신 그 통장은 제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복대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훔쳐가려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외시경으로 보니 지은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먹을거리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은이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고생했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친구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은이는 탁자에 봉투를 내려놓고 본죽과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너 분명 밥 생각 없을 거 알아서 죽 사왔어. 좀 먹어. 기운 차리게. 확실히 배가 고팠습니다. 아까는 분노와 슬픔에 정신이 없었는데 진정하고 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죽을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지은이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보내준 녹음 파일 들어봤어. 진짜 인간 말종들이더라. 강민준 그 자식도 똑같은 놈이야. 어떻게 그걸 묵인할 수가 있어? 서연아, 이건 무조건 이혼이야. 그리고 그 40억, 단돈 1원도 걔네한테 줘선 안 돼. 알아, 이미 결심했어. 이혼은 무조건 할 거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사람들, 부자들 꿈에 젖어 있지. 그 꿈이 악몽이 되게 해줄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마음먹으니 다행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유능한 변호사야. 내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실력 좋으셔. 이따 연락처 줄 테니까 내일 당장 만나봐. 증거 보여드리고 상세하게 계획을 짜자. 고마워, 지은아. 저는 친구를 고마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을까요? 친구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지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참, 어머니가 남기신 돈은 지금 어느 은행에 있어? 혹시 민준이네가 손댈 가능성은? 엄마 친구분이 지점장으로 계신 은행 프라이빗 뱅킹에 넣어뒀어. 그리고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분산시켜 놨으니까 걔는 못 찾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러 신신당부하셨거든. 혹시 모르니 이렇게 하라고. 지금 생각하니 엄마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나 봐. 다행이다. 지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이제 안심하고 호텔에 있어. 내일 변호사 만날 때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내가 시댁 쪽 동태 좀 살피라고 아는 동생한테 부탁해 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호텔에서 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이야기,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겠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가 조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밥을 먹고 우리는 채비를 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제 팔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김 변호사님이라면 분명 잘 처리해 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엄마의 유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제 무기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금태 안경 너머로 온화하지만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지은 씨한테 대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보여주시죠. 저는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서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어폰을 끼고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지더니 10여 분 후 이어폰을 내려놓을 때는 안색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너무하군요.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노리고 악의적인 의도까지 품고 있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혼을 원해요. 그리고 엄마가 남기신 40억은 제 개인 재산입니다. 그들한테 한 푼도 뺏기기 싫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돈은 어머님의 유산이고 서연 씨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김 변호사님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가지고 계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유책, 사유 증거가 됩니다. 남편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고 만약 부부 공동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의 신변 안전입니다. 행적을 절대 노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빨리 진행해서 그들이 혹시라도 부부 공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 시댁 쪽에서는 서연 씨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허를 찌를 수 있거든요. 저는 유산 관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과 재산 관련 증명서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가 완벽하네요. 더 문제 없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들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 오늘 바로 이혼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호텔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시댁 식구들과는 일체 연락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 지은 씨에게 연락하시고요. 상담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마음의 짐이 반쯤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김 변호사님 믿을 만하다니까. 이제 우린 준비 다 됐으니 재판 날짜만 기다리면 돼. 우리가 택시를 잡으려는데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M5731편이 비행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했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은 긴급 구조 및 수습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5731편. 제가 원래 예약했던 바로 그 비행기였습니다. 지은이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세상에 안타길 천만다행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옥팔찌 때문에 비행기를 놓쳐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제가 그 비행기에서 죽기를 바랐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텔로 돌아오기도 전에 지은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댁 빌라 근처에 사는 지은이의 지인이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서연 언니 시댁 쪽 난리 났어요. 뉴스 보고 언니가 그 비행기 탄 줄 알고 지금 집에서 잔치 벌이고 있어요. 뭐, 잔치를 벌여? 지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짜 미친 인간들이네. 제가 전화기를 넘겨받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어? 무슨 말 안 해? 제가 바로 앞 편의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박 여사가 글쎄 복도에 나와서 떠들고 다녀요. 하늘이 도왔다고, 그 재수 없는 년, 드디어 갔다고, 이제 우리 집 팔자 폈다고요. 그러고는 집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지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예요.
아들 며느리들은 마당에 나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언니가 40억 유산 남겼다고, 이제 자기네들 부자 됐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지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 죽음이 하늘이 도운 일이고 제 유산은 그들의 자랑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일말의 슬픔도 없이 탐욕스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안하지만 계속 좀 지켜봐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하며 화를 눌렀습니다. 지은이가 안쓰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화내지 마.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 몸 상하면 안 돼. 지금 저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 바닥으로 떨어지면 더 아플 거야. 화 안 내. 그냥 더 확실해졌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했지. 구름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해줄 거야. 호텔에 돌아와 TV를 켜니 모든 채널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구조 현장 화면과 아나운서의 침통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고한 승객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까요? 그런데 제 시댁은 파티를 열고 있다니요. 얼마 후 지은이의 지인이 또다시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댁 마당에 상을 펴놓고 술판을 벌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새 옷을 꺼내 입고 술잔을 들고 친척들에게 건배 제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자,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우리 집이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니까요. 이서연 그년이 밉상은이었어도 40억이나 남기고 갔으니 우리 집안 몇 대는 먹고 살겠다. 영상 속 민준 씨는 엄마 옆에 서서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 내외들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우리 집 대박 났다며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 비통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해서 김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금방 답장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가 민준 씨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제 계좌 잔액을 확인하려다가 신분증과 비밀번호가 없어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집에 돌아와서 가족 회의를 열어 40억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짰다는 이야기 등등. 큰아들 집 사주고, 둘째 차 바꿔주고, 셋째 가게 차려주고, 심지어 제 옷장에 있는 명품 옷과 가방들을 꺼내 형님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거 다 좋은 거야. 너희들 가져가서 입고 들어. 어차피 주인 없는 물건인데 뭐. 저는 그 소식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날뛰어봤자 나중에 더 비참해질 뿐이니까요. 저는 모든 메시지와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훗날 그들을 파멸시킬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녁에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니 민준 씨와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정도더군요. 일단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그들이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분간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정지하지 마세요. 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그게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비밀번호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가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의 충격, 시댁의 추악함, 그리고 복수 계획의 시작.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오늘은 푹 쉬어. 내일 변호사님이 법원에 서류 제출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또 그 소리네. 아까 들으니까 박 여사가 친척들한테 전화 돌려서 며칠 뒤에 팔자핌 기념잔치를 크게 열 거라고 하더라. 잔치? 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꿈도 야무지네. 그 잔치가 장례식이 되게 해줄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계획을 망칠 순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할 때 치명타를 날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 때문일까요? 꿈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지은이의 들뜬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야. 법원에서 이혼 소송 접수됐대. 그리고 내 친구 말로는 내 시댁이 오늘 아침부터 잔치 준비한다고 시장 가서 장을 잔뜩 봐왔대.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희희낙낙하며 잔치 준비하는 꼴을 상상하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압류 결정 났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댁으로 가서 일명 빨간 딱지라고 하죠. 고시문을 붙일 겁니다. 물건을 옮기거나 훼손하지 못하게요. 그리고 보내주신 증거들도 다 정리해서 법원에 냈습니다.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댁 사정을 좀 알아봤는데 형제들이 다 빚이 많더군요. 사채까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산에 목을 맸던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하니 더 기가 찼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저를 죽여서라도 돈을 챙기려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 아직 가압류 사실 모르죠? 네, 아마 곧 알게 될 겁니다. 문 앞에 딱지가 붙을 테니까요. 반응이 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한테 시부모님 병원비 낸 영수증이랑 명절 선물 보낸 내역들 다 있어요.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배은망덕함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저는 은행 앱과 사진첩을 뒤져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점심때쯤 지은이의 친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가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 준다며 1,0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샀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채를 끌어다 쓴 돈 같다고 했습니다. 김칫국을 마셔도 유분수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제 돈을 믿고 빚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준 씨가 법원에서 보낸 이혼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겁니다. 지은이 친구 말로는 집안이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가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래요. 서연 언니가 안 죽고 살아서 돈 뺏으러 왔다고요. 당장 언니 찾으러 간다는 걸 아들들이 말렸대요. 일단 언니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한다고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나 보네.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황할수록 실수하게 돼 있어. 우린 그냥 기다리면 돼. 저녁 무렵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도 저는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곧이어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역시 차단했습니다. 지금쯤 피가 마르겠지요. 김 변호사님과 상의해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을 했고 워낙 사안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 오전으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호텔에서 푹 쉬며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지은이가 곁을 지켜주었고 저는 엄마 꿈을 꾸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준비됐어? 지은이도 정장 차림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오전 8시 50분 서울가정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붉은색 옷을 입고 기름진 머리를 한껏 빗어 넘긴 채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안색이 창백했고 형님 부부들도 귀찮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너 죽은 거 아니었어? 그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야, 이 나쁜 년아. 박 여사가 달려들어 제 팔을 잡으려 하자 지은이가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긴 법원입니다. 이게 어디서 끼어들어. 이서연, 내가 안 죽고 살아서 내 돈을 뺏으려 해? 김 변호사님이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박 여사는 멈칫하며 물러섰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진짜 살아있었어? 왜? 실망했니? 제 차가운 대꾸에 민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이 개정을 선언하자 김 변호사님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이서연은 피고 강민준과의 이혼을 청구합니다. 피고와 그 가족들은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원고의 사고사를 기원했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사유입니다. 또한 원고 모친의 유산 40억 원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 여사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돈 혼자 먹으려고 우리를 모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요. 제가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걱정이요. 제 집문 앞에서 잔치 벌이고 40억 어떻게 나눌지 회의한 게 걱정입니까? 증거 있어? 있으면 내놔봐. 김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에 박 여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걔만 없어지면 그 돈은 다 우리 거야. 내가 민준이랑 공증받아서 너희한테 10억씩 나눠줄게.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어서 김 변호사님이 잔치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박 여사가 웃으며 건배 제의를 하고 형님들이 대박 났다고 떠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죽었다는데 잔치를 해. 진짜 사람이 아니네.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영상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그래도 아내인데 사고 소식을 듣고 슬퍼하기는커녕 저렇게 즐거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측에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또한 원고의 유산은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안 돼. 내 돈 40억. 판사님, 이건 무효야. 박 여사가 울부짖었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형님들과 형수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40억은커녕 빚더미에 앉게 생긴 겁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이제 진짜 자유야. 지은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제가 살던 빌라로 갔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에는 법원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집 안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옷장문이 열려 있고
서랍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진짜 구제불능이네. 지은이가 화를 냈습니다. 증거 사진 찍어놔. 이것도 주거침입이야. 우리가 짐을 싸고 있는데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 여사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이서연, 문 열어. 내 돈 내놔. 문을 열자 박 여사와 민준 씨, 그리고 형제들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내놔. 그 돈 우리 민준이 거야. 박 여사가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추하게 이러지 마세요. 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그 돈 제 거라고요. 몰라. 배째라 그래.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 박 여사가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동네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비행기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잔치 벌인 사람들입니다. 며느리 목숨값으로 팔자 고치려던 사람들이에요. 영상을 본 이웃들의 표정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말세다 말세.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형제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박 여사도 망신살이 뻗쳤는지 벌떡 일어나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짐을 챙겨 나온 저는 시내에 보안 좋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지은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고 올레길을 걸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주거침입과 기물 파손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제 폐물을 훔쳐 판 것도 다 물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평소 꿈꾸던 꽃집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가게 이름은 해바라기로 지었습니다. 늘 해를 향해 당당하게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이도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꽃 한 송이만 줄 수 있을까? 저는 말없이 해바라기 한 송이를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해바라기 꽃말이 기다림도 있지만 숭배도 있어. 돈을 숭배하다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꽃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이와 와인을 한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나 잘 살게. 지켜봐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시련 뒤에는 단단해진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